1949년 6월 6일 일제하 반민족 행위자 친일파 청산에 온 힘을 쏟던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실이 습격당했다. 이른바 반민특위 습격 사건이다. 반민특위가 친일파 처단에 나선 지 5개월 만에 찾아온 위기였다. 친일 기업가 박흥식에서 문학가 이광수 그리고 악질 친일 경찰 노덕술의 검거에 이르기까지 반민특위의 활동 뒤에는 국민의 뜨거운 성원이 있었다. 이날 사무실에 있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수사 서류가 압수됐다. 그리고 반민특위의 실질적 힘이었던 특경대원들도 무기를 빼앗기고 체포됐다. 이날 반민특위를 습격한 이들은 반민특위의 활동으로 체포의 위기에 놓여있던 친일 경찰들이었다. 친일 세력의 조직적인 반격으로 반민특위는 급속히 힘을 잃기 시작했다. 이후 반민특위의 활동은 무력화되고 잡혀갔던 친일파들은 하나둘씩 풀려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다시 우리 사회의 힘있는 자리로 돌아갔다. 그리고 해방 이후 민족적 과제였던 친일파 청산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친일파 청산이라는 민족의 열망은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금기가 됐다. 그렇게 민족 정기를 되살리려는 의지가 꺾이면서 한 독립운동가의 꿈도 사라졌다. 반민특위 위원장 김상덕. 그는 임시정부 문화부장으로 20여 년을 중국에서 투쟁한 독립운동가였다. 친일파가 청산된 새로운 나라 건설. 그것은 독립운동가 김상덕의 염원이었다. 그러나 그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그도 역사의 뒤편으로 잊혀져 갔다. (1945년 11월 23일) 중경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환국했다. 오랜 독립운동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임시정부의 강요가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귀국해야 했다. 미 군정이 임시정부를 공식적인 한국의 대표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김상덕은 김구, 김규식, 이시영 등과 함께 귀국했다. 김상덕은 임시정부의 문화부장이었다. 20년이 넘는 중국에서의 독립운동. 하지만 그의 독립운동은 이미 1910년대 일본에서 시작됐다. 김상덕은 1917년 일본으로 가 와세다 대학에서 공부한다. 유학생 시절인 1919년은 1차 대전의 종전 처리를 위한 파리 강화회의가 열리는 해였다.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선언한 민족 자결주의 원칙은 일본에 있던 유학생들에게 커다란 자극이 됐다. 일제 식민지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온 것으로 여겼다. 유학생들은 이에 따라 독립운동의 구체적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김상덕은 이때 유학생들과 함께 조선 독립청년단을 만들어 주도적 역할을 시작했다. 그는 한 웅변대회 연사로 나서 이제야말로 독립운동의 때가 왔다고 역설했다. 1919년 2월 8일 김상덕은 이광수, 최파룡 등과 함께 이곳 조선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조선의 독립을 국내외에 선언한다. 3.1운동의 불씨가 되는 바로 28 독립선언이다. 총독부 무단 통치의 기세가 드높을 때 일제의 심장부인 도쿄에서 이루어진 28 독립선언은 국내외에 커다란 충격을 준다.
1919년 1월에 한인 유학생과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서 조선 청년 독립단을 조직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간부로서 활동을 합니다. 이 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28 독립선언문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제 김상덕은 이제 서명을 하게 되죠. 이제 이 활동으로 일제경찰의 체포가 되어서 1심에서 검거형을 받고 2심에서 공소 기각이 된 후에 바로 이제 중국으로 이제 건너가서 그 활동을 하게 됩니다. 1934년 일본 총독부가 파악하고 있던 정보 자료는 김상덕의 중국 망명 후 행적을 보여주고 있다. 28 독립선언 후 중국에 망명한 김상덕은 사회주의에 관심을 갖는다. 음, 1920년대에 보게 되면은 김상덕도 당시에 하나의 물결이었던 사회주의 이념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가서 상해파 이 고려공산당에 이제 가입을 해서 그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922년 모스크바에서 열린 그 극동 민족 대회에 이제 조선 대표단으로서 참가를 하고 그리고 임시정부의 그 활동에 활로를 찾기 위해서 이 국민대표회가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참여해서 그 활동을 하게 되죠. 하게 되고 이후에도 이제 민족유일당 그러니까 당시 이제 분열되었던 그 독립운동 세력들이 연합해서 독립운동을 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에서 민족유일당 운동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데 여기에 그 김상덕도 참여를 하게 됩니다. 1940년엔 김원봉이 이끌던 민족혁명당의 무장단체인 조선의용대 합류해 본부 편집위원으로 활동한다. 김상덕은 김원봉과 이미 1920년대 의열단에서부터 같이 활동해왔다. 의열단과 조선의용대는 항일 무장 조직으로 친일파 처단과 일제에 대한 직접 무장투쟁을 계속했다. 1942년 민족혁명당이 임시정부에 참여하자 김상덕도 같이 합류한다. 김상덕은 임시정부에서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하다 1945년 3월 문화부장으로 선출된다. 이때 김상덕이 정치적 입장을 같이 했던 인물은 김규식이었다. 김규식은 1910년대 서울 경신학교 시절의 은사였고 독립운동의 선배이자 동지였다. 임시정부 한문식 들어갔다 나오시면은 김규식 박사와 제일 먼저 찾아가서 인사드리면서 깊은 얘기를 나누세요. 그걸 내가 흔히 목격을 했고 두 분의 관계가 상당히 돈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는다. 28 독립선언 이후 중국으로 망명 간 지 25년. 김상덕은 고단했던 타국에서의 망명 생활을 청산하고 임시정부의 요인들과 같이 환국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인데 거기 다니고 있을 때 그분들한테 차우시엔 왕건누라는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어린 가슴에 상당히 상처를 받았어요. 차우시엔 왕건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조선 망국노라는 얘기거든요. 장개석 정부에서 뒤를 좀 받쳐줬다고 하더라도 이국 남의 나라 땅이고 우리 임정 독립운동 하시는 어른들이 수많은 수모를 아마 겪었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벗어나는 거니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감격도 잠시였다. 미 군정이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김상덕은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김구가 머문 경교장에서 한국 생활을 시작했다.
김상덕은 당시 좌우로 갈라져 있던 정치 세력의 통합에 관심을 쏟았다. 그는 독립운동의 오랜 동지이자 선배였던 김규식과 노선을 같이 했다. 김규식은 당시에 좌우합작에 대해서 굉장한 그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직접 좌우합작 운동을 추진해 나가게 되는데 김상덕도 이 좌우합작 운동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게 되고 그리고 김규식과 함께 이 민중동맹에 참여해서 활동하는 이러한 그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을 위하여 모든 민주주의 1946년 12월 12일 미 군정이 정권을 인도하기 위해 만든 남조선 과도 입법 의원이 출범했다. 좌우 합작을 주도했던 김규식이 의장에 선출됐다. 김상덕은 김규식이 대표로 있는 민중동맹 소속의 관선 의원으로 선출돼 정치 활동을 시작한다.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 선거가 실시된다. 김구 등 주요 정치 세력이 참여하지 않은 불완전한 선거였지만 정부 수립을 위한 첫 걸음이었다. 김상덕은 고향인 경상북도 고령에서 출마 당선된다. 이제 본격적인 정치인의 길로 나선 것이다. (1948년 5월 31일) 제헌의회가 개원됐다. 제헌국회는 헌법을 제정하고 7월 20일 간접선거로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선출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드디어 48년 8월 15일 남한만의 단독 정부가 수립됐다. 김구와 김규식 등 정치 지도자들은 단독 정부 수립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일부 임정 계열과 민족주의 세력들은 무소속으로 초대 국회에 대거 진출했다. 이들은 소장파 의원으로 불리며 제헌국회를 주도했다. 소장파 의원의 숫자는 이승만과 손을 잡은 한민당계보다 더 많았다. 이들 소장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것이 반민족행위 처벌법, 바로 반민법이다. 제헌국회가 만든 세 번째 법령, 일제시대 친일 반민족 행위자를 처단해야 한다는 민족적 열망을 담은 법안이었다. 반민법은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안에 행정부와는 별도로 특별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을 못할 정도로 특별조사위원회가 있고 특별검찰부가 있고 재판부가 있고 특경대가 있습니다. 즉 조사권, 기소권, 판결권까지 몽땅 다 갖고 있는, 체포권까지 갖고 있는, 그야말로 어떤 의미에서 이승만적인 관점으로 보면 상권이 다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부분인데요. 이것을 어디서 규정했느냐? 바로 특별법인 반민법에다 규정을 해놓은 겁니다. 해방이 된 지 3년이 지나서야 친일파 처단을 위한 구체적인 법이 만들어진 것이다. 김상덕은 제헌헌법을 만드는 기초위원으로 활동했다. 김상덕은 제헌헌법에 친일파의 처단에 대한 조항을 만드는 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를 10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김상덕을 뽑았다. 찬성 106명, 반대 14명의 압도적 지지였다. 반민법엔 반민특위의 위원 자격으로 독립운동을 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명시하고 있다. 독립운동가가 주도를 해야 친일파 처단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조치였다. 당시 그 독립운동의 상징적 존재가 임시정부였습니다. 이 임시정부의 또 문화부장으로 활동했던 그런 그 경력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고, 이 당시에 그 제헌국회 내뿐만 아니고, 이 반민특위 내부에도 그 친일파 처리에 대한 그 입장이 이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그 서로의 어떤 이견을 그 적절하게 그 조정할 수 있는 그 인물이
그 김상덕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제하에서 이 좌우합작운동, 민족 독립운동 세력의 연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활동했듯이 이후에도 이 반민특위에서도 아마 그런 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김상덕은 반민특위가 실질적 권한을 갖는 기구이길 원했다. 올바른 권한 행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력의 확보가 최우선 과제였다. 반민특위에 사무국과 특경대가 구성된다. 이로써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본격적인 모습을 갖추게 된다. 또한 이것은 반민특위와 당시에 군, 경, 정부 등 사회 곳곳에 자리 잡았던 친일 세력과의 본격적인 싸움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현실은 본법에 해당한 자가 경찰 관리 가운데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임무를 하는 조사원들이 사법경찰관 그들을 지휘 조사하는 이러한 권리가 없다면 사법경찰관 내부에 해당하는 자는 도저히 조사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이러한 권리를 갖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그 점입니다. 군과 경찰에는 상당 부분이 친일파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부 측이 군과 경찰을 어떤 조사를 위한 그 대원으로 이렇게 뽑지를 않고 별도로 그 내무부 산하에 있는 경찰이 아닌 특별 경찰들을 특별 반민특위 내에 별도로 두게끔 한 겁니다. 실제 이제 반민특위 과정에서 느꼈지만은 엄청나게 많은 외압이 있어요. 그 무수히 많은 외압들을 이 특위 요원들 스스로 막아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외압을 뚫고 나가서 할 수 있는 물리력이라는 것이 일정 정도 필요했고 그 물리력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특별경찰대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도록 제의를 했던 장본인이 바로 김상덕 선생입니다. 1949년 1월 5일 반민특위가 중앙청에서 정식으로 출범했다. 반민특위의 출범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는 컸다. 해방 직후 당연히 했어야 했던 친일파 처단이 늦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반민특위에 거는 기대는 당연한 것이었다. 49년 1월부터 구체적인 활동을 하게 될 때는 아주 그냥 무슨 큰 참 경사나고 중요한 일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그런 식으로 신문들이 연달아서 크게 보도를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야말로 정말 민족 일이 제대로 풀리는 것 같다. 친일파가 청산돼 가지고 우리 사회가 이제 맑고 깨끗하게 그래서 민주주의라든가 국민화합이 제대로 될 것 같다라는 식의 그런 보도를 계속 내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국민들의 마음을 신문들이 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국회에서 재헌국회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반민법을 운용하려고 하는 것도 역시 국민들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전국 곳곳에 설치된 제보함에는 친일파 청산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국민들은 친일파 청산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과 피해 경험을 기록해 제보함에 넣었다. 특위가 활동한 지 사흘 만인 1월 8일 제1호 검거자가 생겼다. 화신백화점 총수인 박흥식이었다. 그는 정부의 비호를 받아 해외로 도피하려다 잡혔다. 박흥식은 당시 조선 최고의 재벌로 군수회사인 조선 비행기 회사를 운영했고 조선 임전보국단의 임원으로 일제 말 총동원 체제에 봉사했다. 1월 10일에는 일제의 밀정, 대동신문 사장 이종형이 13일에는 33인의 대표자였던 최린 21일에는 인촌 김성수의 동생인 김연수가 체포됐다. 그는 경성방직 사장으로 만주국 명예총영사, 조선 임전보국단의 이사로 활동했다. 2월 7일에는 친일문학의 거두였던 최남선과 이광수가 체포됐다. 김상덕에게 이광수는 28 독립선언을 함께한 동지였다. 하지만 그런 인연으로 그의 변절을 눈감을 수는 없었다. 아무래도
28 독립선언 때 서로 그 일본 동경이라고 그러면 심장부에서 대한민국 독립을 선언하는 운동이거든요. 그거 상당한 각오를 한 동지들이었고,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광수의 그 문필에 대해서 아버지가 상당히 그 애착을 가지신 거고, 그래서 이광수 씨가 그 저촉된 걸 매우 마음 아파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광수는 자신의 반민족 행위에 대해 뉘우치지 않았다. 나의 발자취 남기고 싶은 일. 정철용 씨는 현재 살아있는 유일한 반민특위 조사관이다. 그는 이광수를 직접 체포했다. 주는 이광수 선생의 연행. 난 그래도 한이 미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얘기가 해방이 1년만 늦었어도 우리는 좀 한국 시민이 됐을 거다. 우리가 시방인데 신사참배 안 하고 장식애매 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말이지. 그런 얘기할 때 좀 실망을 했어요. 저기 말하자면 지식인이고 배운 분이고 유명한 분인데 걔도 민족 정신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마음속에 장애인이 그렇지만 참말로 이게 내가 그 당시 참말로 외세의 때 진짜 말하자면 일제의 강압에 했든지 사실 미안하게 생각한다 이런 말을 기대했다 이겁니다. 근데 엉뚱한 새로 나오길래 제가 좀 기분이 좀 좋지 않다 그래요. 걔네가 이제 화다가 지나서 그 양반 이름이 가야마 미스러요. 장식애미요. 내가 가야마 이랬어요. 이 말로. 걔들 그 양반도 하는 얘기가 일본말 할 때 하이 이렇게 답변해 일본들은 예 이라더라고요. 친일파들의 변명도 다양했다. 전 국민이 친일할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강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변명은 독립운동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었다. 왜 자기네들이 친일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일제 시기에 한 시대의 선각자로 있었다. 지도층이었고, 따라서 우리는 일제 식민시기의 문명 개화의 선구자고 사회 지도층이었기 때문에 일제가 우리를 표적으로 삼아서 친일을 강요했다. 따라서 우리들의 친일은 친일이라기보다는 그 시대에 뛰어난 지도자였기 때문에 당해했던 순환이라고 이야기한다. 순환. 근데 저는 묻고 싶어요. 그들이 친일에서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는 묻고 싶습니다. 독립운동 한 사람도 고통을 재산 있고 자식들하고 뿔뿔이 흩어졌지만 과연 이들은 친일해가지고 돈 벌었지. 그 기득권 유지했지. 과연 어떻게 그들이 순환을 당했는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그들로서는 이 엘리트식과 결합되어 있는 사회 선각자로서 겪었던 순환이라는 아주 그 순환자론이 있습니다. 친일파들의 조직적인 반발은 반민법 제정 때부터 있었다. 반민법이 공포된 바로 다음 날엔 일제 밀정이었던 이종형이 주최한 반공대회가 열렸다. 이날의 집회는 경찰이 인원을 동원한 관제 데모였다. 이들은 반민법을 만든 것은 국회 안의 공산당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종형은 반민법은 온 국민을 그물로 얽어매는 법이라며 온 국민이 친일파다라는 물타기식 궤변을 늘어놓았다. 그러면서 진짜 민족 반역자는 빨갱이니 이들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공을 무기로 반민법을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사실 이 친일파들한테 반공이라는 건 여의주와 같은 역할을 했다. 여의봉, 여의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상대방을 치고 말하자면은 자기들을 애국자로 만들면서 자기들을 탄압하는 세력을 오히려 몰아치는 그런 논리로서 이 반공을 많이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일제 말에 있었던 행태하고 거의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일제 말에 반공운동이라는 것을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전쟁을 수행하면서 대대적으로 벌려나가거든요. 말하자면 적을 만들어가지고 그쪽으로 사람들 마음을 쏠리게 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이런 반공운동에 친일파들, 경찰을 포함해가지고 친일파들이 적극 호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날의 집회는 내무장관 윤치영, 상공부 장관 이명신 등이 관련을 맺고 있었다. 이들은 일제 말 친일단체인 조선임전보국단 출신의 친일 경력자였다.
한민특위의 활동 진행 상황을 미국 본국에 보고하는 주한 미 대사관의 보고서에는 이종형의 방패막이로 윤치영 내무부 장관을 지목하고 있다. 대회 준비는 이종영이 일제시대 밀정 출신이었던 이종영이 준비를 했고요. 그 대회를 허락한 사람은 내무부 장관이었던 윤치영이 허락을 했었고, 그 대회에 참석한 사람은 이종영의 처연 이취성인데, 이취성이 여자국민당, 이취성은 여자국민당 총무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자국민당은 이명신 상공부 장관이 당수로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요 이명신 상공부 장관, 윤청 내무부 장관 말고 또 이범석 국무총리가 직접 참석을 했고 이승만 대통령이 축사가 낭독되는 이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반민법 반대 국민대회를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을 필두로 해서 국무총리, 내무부 장관, 상무부 장관 등이 참여를 하고 있고, 해외에서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쳤던 대통령 이승만. 당연히 친일 청산에 앞장설 것 같았던 그가 친일파들을 옹호하고 있는 것은 분명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왜 이승만은 친일파들과 함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됐다. 창씨 개명, 강제징병 등 고통스러운 일제의 지배 35년이 끝난 것이다. 따라서 그동안 일제의 민족을 팔아 조선 침략에 협력해 부귀영화를 누려온 친일파의 처단은 최우선 과제였다. 그것은 새로운 국가 건설에 반드시 거쳐가야 할 과정이었다. 친일파 처단은 거의 모든 정치 세력의 공약이었다. 김구의 임시정부는 귀국하기 전 48년 9월 3일 임시정부의 당면 정책을 발표했다. 이 당면 정책은 독립운동을 방해한 자와 매국노에 대하여는 공개적으로 엄중히 처분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해방의 감격은 절망으로 바뀌고 있었다. 일본군의 빈 자리를 미국이 대신했다. 미국은 친일파의 청산을 원하지 않았다. 미국이 조선을 통치할 효과적인 방법, 그것은 현상유지였다. 조선의 실정을 잘 아는 훈련된 인력, 일제가 식민지 지배와 수탈을 위해 고용했던 친일 반민족 세력이 그들에게도 필요했던 것이다. 하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 일본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라면 우리 미국인을 위해서도 일해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은 한반도의 현상을 유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현상 타파를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옹호해 줄 수 있는 세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과거의 이 식민지 시대 통치기간에 근무했던 친일 관료나 경찰들을 그대로 유임시켜 나가는 정책을 취한 것이죠. 미국에게 해방된 조선의 민족 감정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처단의 대상이었던 일제하의 관료들과 경찰들은 미 군정의 정책에 따라 일제 때의 자리를 그대로 이어받거나 오히려 승진하기도 했다. 경찰의 경우 1946년 10월까지 임명된 서울 시내 10개 경찰서장 중 9명이 친일 경찰 출신이었다. 특히 이들은 일제시대 독립운동가를 체포, 고문한 악질 친일파들이었다. 오히려 미 군정의 비호 아래 이들은 승진을 거듭하며 한국 경찰의 핵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1947년에) 간행된 수도경찰 발달사라는 책은 친일 경찰이 해방된 조국에서 어느 지위까지 올랐는가를 보여준다. 친일 경찰을 치안 기술자라며 옹호한 장택상을 선두로 친일 경찰 최연과 노덕술이 2, 3위의 서열이다. 일제하 총독부 경찰 제도에서 조선인에게 허락된 최고의 직급인 경시까지 오른 최연은 경찰의 2인자인 수도경찰청 고문관으로, 독립운동가 고문으로 유명한 노덕술은 수도경찰청 수사국장이 됐다.
1946년 11월까지 미 군정의 경찰 간부 비율을 보면 경위 이상의 1157명 중 82%인 949명이 일제시대의 경찰 경력자였다. 경찰을 뽑았는데 그런데 새로 선발된 경찰들 가운데 고위급의 7, 80%는 과거 일제시대에 경찰 전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유임이 됐고 하급 관료들 하급 경찰 같은 경우에도 한 30%가량은 그 전에 이제 일본 일제시대의 경찰들이 그대로 유임하게 됐던 것이죠. 해방 직후 좌우익의 갈등 속에서 일부 독립운동가들이 이들 친일 경찰에게 잡혀 고문당하는 일도 생겨났다. 민족혁명당을 이끌었던 김원봉은 친일 경찰 출신 노덕술에게 체포돼 수모를 겪기도 했다. 김원봉은 붙잡혀갈 당시 화장실에 있었는데 일제 경시 출신 노덕술이 그대로 수갑을 채워 장택상 앞으로 끌고 갔다. 김원봉은 장택상과 노덕술에게 그런 수모를 당하고 나에게 와 사흘을 꼬박울었다. 그는 울면서 여기서는 외놈 등살에 언제 죽을지 몰라 했다. 그는 48년 남북 협상 때 김구와 함께 평양에 갔다 돌아오지 않았고 그 후 김일성에 의해 숙청당했다. 군대의 경우 일본군과 만주군에 복무했던 친일파들이 군의 요직을 완전히 장악했다. 만주군의 중좌 출신 원용덕은 국방경비대 총사령관에서 초대 헌병사령관이 되고 일본 육사 49기인 채병덕은 국방경비대 제1대대장에서 육군 참모총장이 되고 일제 경찰 출신인 전봉덕은 군인으로 변신해 헌병사령관이 되는 등 일제에 충성했던 이들이 해방공간에서 승승장구를 거듭했다. 우리 먼저 들어와 있던 일군 계통, 만군 계통, 주로 만군 계통, 일군 계통의 분들이 사관학교를 먼저 나와서 군을 장악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으로서 서름을 받아들다 있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나 또 사회 인식이 광복군 하면은 비웃는 그런 사람도 있는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군대에 와서 근무하면서도 광복군이라는 얘기를 못했습니다. 일본군 경력 앞에 광복군의 경력은 초라한 것이었다. 민족 정기는 설 자리를 잃었다. 청산 대상이어야 했던 친일 부역 세력들이 오히려 역으로 청산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미군정이 오히려 그들을 요수에 등용을 했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 가장 중요한 무력적 기반인 군과 경찰이라는 것은 가장 강력한 무력 집단 아닙니까? 이 부분에 친일파들이 장악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 미군정 3년의 역사는 친일 청산의 역사가 아니라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 이후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친일파들이 다시 우리 사회 권력의 중추부에 또는 요소요소에 다시 한번 기득권을 재장하게 나가는 과정으로 봐야 된다. 이승만의 움직임도 친일 청산과는 거리가 멀었다. 친일 청산은 정부 수립 후로 미루자는 것이었다. 이미 이승만은 오랜 해외 독립운동으로 부족한 국내의 기반을 메꾸기 위해 친일 세력을 선택하고 있었다. 해방 직후 한국의 상황을 기록한 한 책에서는 친일 세력과 결합한 이승만의 모습을 이렇게 적고 있다. 일제시대의 덕택으로 교육도 상당히 받았고 돈도 잘 얻어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풍족한 생활을 하여던 그들이 갈 데가 어디 있으리요. 오직 시세만 살피고 있던 터에 이번 이승만 박사가 부르는 통솔론인 덮어놓고 뭉치라에 응하여 그 세력 진영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들이 이승만 박사 진영에 들어가서 그들의 계획과 저력을 바치며 활약함으로써 그 세력이 지금 남조선 과도 정부나 기타 각 방면에 침입돼 민족 분열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이미 해방 직후
그가 국내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친일 청사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온적이고 오히려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왔습니다. 즉 현 시점에서는 친일 청사는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리고 막상 또 대한민국 수립되니까 지금은 경제가 우선이고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친일 청사는 나중에 하자는 식으로 계속 미적거립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저는 이 이승만 대통령 자신이 친일 세력이 가장 많았던 한민당과 합작을 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하고 남한 단독 정부 수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친일 청산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기 자신의 정치적 지원 세력들의 수족이 잘려나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이승만 정부의 초대 내각은 친일파가 다수를 차지했다. 독립운동의 경력이 있는 사람은 부통령 이시영, 국무총리 이범석 정도였다. 내무부 장관 윤치영, 상공부 장관 이명신, 법제처장 유진호 등 초대 내각의 대부분이 일제말 친일단체였던 임전보국단에서 활동하던 친일파들이었다. 대한민국의 첫 정부는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채 출범했다. 민족 정기를 살리기보다는 친일 세력이 되살아나는 발판을 제공한 것이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친일 청산을 준비 중이었다. 임시정부 계열은 친일 청산을 위한 자료를 수집했다. 김승학을 대표로 한독당이 작성한 친일파 군상이라는 메모. 여기에 반민특위의 예상특위위원 명단이 보인다. 김상덕의 이름도 눈에 띈다. 뒷면에는 정치, 언론, 문화, 경제계 등 각계의 친일파 이름이 나열돼 있다. 이는 당시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얼마나 많은 친일파들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메모는 이후 반민특위의 활동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정부가 48년도 8월 달에 이제 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귀해서 한국독립당 쪽에서 비록 이제 단독 선거에는 불참함으로써 정부에 참관하지 않았지만 이제 한독당 계열 인사들은 국회의원에 상당수가 이제 당선이 됐는데 그러면서 이들은 이제 조직적으로 이제 국회가 개원되면은 첫 번째 과업으로 반드시 이제 친일파 처벌 작업을 청산 작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공통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되고 이제 그 인식의 하나가 그런 인식 속에서 이제 한독당 정치부장이었던 김승학 선생을 중심으로 친일파 청산을 위한 어떤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모임의 결과물이 바로 이제 김승학 선생의 이제 육필 원고인 반민특위의 재판관이나 어떤 이제 검찰관 그리고 처벌해야 될 친일파 명단이 구체적으로 적힌 이 명단에서 볼 수 있겠고 이 명단은 48년 9월 달에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바로 친일파 군상이라는 책으로 이제 출간이 되는데 이것은 한독당 핵심 요원들이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정부 수립 이전부터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반민특위는 민족의 염원과 참고 자료를 바탕으로 민첩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선 이미 뿌리 박혀 있는 정부 내에 친일파 청산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민법은 제5조에 친일 경력이 있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정부 내에 친일파 청산을 요구하는 반민법 5조는 이승만 정부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었다. 그것은 반민특위와 이승만 정부의 숙명의 대결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경찰은 80~90%가 친일파 계열이, 그러니까 과거 친일 경력의 소유자 또는 아니면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고 관료 출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친일 경력의 소유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상태에서 이승만 정권 어떤 관료에 대한 제거라는 것은 이승만 정권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조항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같은 레벨로 제의가 된다 하더라도 반민법 5조는 곧바로 이승만 정권의 직결탄을 날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49년 2월 16일 반민특위의 활동이 삼권 분립의 원칙과 헌법에 위배된다며 반민법의 개정을 선언한다. 특별조사위원 2, 3인이 경찰을 데리고 다니며 사람을 잡아다가 구금 고문한다는 말이 들리게 되니 이는 국회에서 조사위원회를 조직한 본의도 아니고 정부에서 이를 포용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대통령령으로 검찰청과 내무부 장관의 지휘하에 특경대를 없이 하고 특별조사위원들이 체포 구금하는 것을 막아서 혼란 상태를 정돈케 하라고 한 것이다. 반민특위위원장인 김상덕은 당장 반박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1조에 악질 반민자를 처단하는 특별을 제정하지 않았는가? 또 이 법문에 의거하여 입법부인 국회는 반민법이란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같이 헌법에 뚜렷이 명시된 주문에 의해 반민법이 운영되는 금일에 있어 무엇이 위헌이며 상권 분립의 혼동은 어느 조문에 해당한가? 이승만의 반발은 친일 경찰 노덕술의 체포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1월 25일에) 대표적 친일 경찰이었던 노덕술이 체포됐다. 수도청 수사과장이던 노덕술은 고문치사 사건의 주모자로 수배 중이었다. 하지만 노덕술은 경찰의 비호 아래 숨어 있었다. 그 물리력을 담보하고 있는 경찰이 가장 큰 세력인데 그 경찰이 대부격이 바로 노덕술로 표현되는 겁니다. 즉 노덕술을 체포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는 바로 이승만의 수족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계를 그 소위 체포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귀결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덕술에 대한 애착이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집요했던 거죠. 이거에 대한 싸움에서 지게 된다면 바로 반민법 제5조에 대한 숙청, 더 나아가서 이승만 정권이 붕괴로 연결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노덕술이 체포되고 나서 곧바로 국무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노덕술의 피검에 관하여서는 그가 치안 기술자임을 비추어 정부가 보증하여서라도 보석하도록 함이 요망되나 유죄 시에는 처벌당함은 무방하다. 법무부 장관은 노덕술을 반민조사관 2명이 반민특위 사무실 내 금고에 2일간 수감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 대통령 각하는 이 불법 조사관 2명을 체포해 의법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체포된 노덕술에 대해 이승만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 석상에서 그의 석방을 언급하고 나섰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은 반민특위 위원장인 김상덕에게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 가끔 이 박사가 이제 아버지를 경무대로 이제 불러드립니다. 좀 반민특위 활동을 좀 자제해달라고. 그때 되면은 신익희 당시 이제 국회의장하고 같이 부르세요. 이 박사가. 들어갔다 나오면은 썩 좋은 기분이 아니고, 해공 선생이 이제 그럴 때 가끔 우리 집에 오셔서 응접실에서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술 한잔 나누고 서로 울분도 드러내고 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은 들어봤어요. 주한 미국 대사관의 반민특위 보고서는 이승만과 반민특위와의 만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승만은 지금 수감 중인 노덕술에 대해 차도대를 대가로 줄 테니 위원회에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위원회가 대통령 내의 문서를 요구하자 화를 내며 거절했다. 정부는 반민법 5조와 관련해 반민특위와의 협상을 지속적으로 시도한다. 49년도의 국무회의록을 보면 국무총리가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
회합을 주선하는 건 이승만을 필두로 한 국무위원, 윤청이라든지 그 이범석 국무총리가 직접 뛰어서 회합을 주선을 하는 거예요. 주선을 하고 부르고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죠. 이승만이 이러이러한 것들을 좀 조치 좀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회합이라는 단어가 붙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김상덕이 필요에 의해서 간 것이 아니고 이승만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안건이 있을 때마다 불러서 타협안을 제시하고 타협안을 제시하고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회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상당 부분이 관철이 못 되게 됩니다. 친일 경찰 역시 반민특위를 아예 붕괴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49년 1월 8일 서울시경의 사찰과장실에서는 한 테러리스트에게 총과 돈이 건네진다. 반민법에 적극적인 국회의원과 김상덕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위원을 38선으로 끌고 가 북한으로 월북하려는 것으로 꾸며 살해하라는 지시였다. 친일파 처단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빨갱이라는 덫을 씌워 반민특위를 무산시키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테러리스트 백민태가 자수하면서 실제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친일경찰 노덕술이 기획하고 최난수 등 경찰 간부가 동원됐다. 그리고 자금의 출처는 반민특위 체포 1호, 친일기업가 박흥식이었다.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의 조직적인 반발과 친일경찰의 테러 음모, 반민특위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1949년 5월 18일) 친일 청산에 적극적이던 소장파 의원 3명이 구속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국회의원이 남로당과 연루됐다는 국회 뿌락지 사건의 시작이었다. 국회는 5월 24일 구속된 3명의 의원 석방 결의안을 상정했으나 부결됐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확대되기 시작했다. 석방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에게 빨갱이라는 색깔 공세가 시작된 것이다. 이들은 반민특위의 활동에 적극적 지지를 보내던 의원들이었다. 의원들의 체포가 계속됐다. 3차례에 걸쳐 13명의 의원들이 검거됐다. 소장파를 대표하던 김약수 국회 부의장과 반민특위의 검찰이던 노희란 의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검거됐다. 이들의 체포는 반민특위로서는 큰 타격이었다. (6월 3일) 탑골 공원에서는 반공대회가 열렸다. 일제시대 임전 보국단에서 활동한 친일파인 손홍원과 김정한이 데모를 주동했다. 이들은 반민특위의 수배를 받고 있었다. 집회에서는 반민특위 내에 공산당을 숙청하라는 구호가 외쳐졌고 데모대는 반민특위 사무실로 몰려가 시위를 벌였다. 하지만 이 집회는 친일경찰이 배후에 참여한 관제 데모였다. 서울시 사찰과장 최운하가 배후였다. 반민특위는 전격적으로 최운하를 체포했다. 그러나 경찰은 즉시 반격해왔다. 평상시에 우리는 대개 매일 조회합니다. 조회하고 나가서 위원장의 그 말씀 듣고 부별로 회의를 하고 활동을 하는데 그날 시가 전날 때 특히 월요일 날이에요. 난 그렇게 생각할 때 특경들이랑 같이 항상 우리 행동을 같이 하니까 두 사람씩 나가니까 보니까 평상시보다도 얼굴 달라요. 모습도 다르고 복장도 다르고 이상하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은데 그런 의아심을 품고 현관문을 썩 들어갔어요. 들어간 게 매일 하던 그것을 격려도 없고 인사도 없어. 두 사람이 또 나한테 떠오더니 손 들어라 이게. 그래서 내가 화가 나시면서 당신 누구예요 말이야. 누구 명령 듣고 있다 불법짓 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알고 손 들어라 이게. 무슨 소리 하냐. 그러면 나한테 달려들어서 권총 댔다 그래. 그래서 내가 딱 그럴 잘못이 이제 두벌 훌가했어요. 건방진 놈들 어디다 손 대느냐 나쁜 놈들이라고 말이야. 그랬더니 답변이 간단하죠. 그냥 개말이 파나보다 그냥 두들이 대는 말이야. 그게 나한테 다 뺏기고
그냥 그 허리를 어떻게 재고 말했더니 지금도 심하게 그렇게 아파 오래되면 중부경찰서장 윤기병의 지휘 아래 경찰이 반민특위의 사무실을 습격했다. 경찰은 반민특위의 수사 서류를 압수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나 조사관, 특경대들의 무기를 압수했다. 특히 특경대원들은 전원 연행에 갔다. 경기도, 강원도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경찰이 헌법기관을 습격하는 탈법적 사건. 이 습격 사건은 권력의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한 사건이었다. 근데 그 총지휘자가 누구냐면 중부경찰서장이야. 그 내가 서장 보고 서장으로서 이따위 짓을 하고 이러면 어떡하느냐고. 전 뭐 상부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거니까. 그 상부란 말이 그 청와대, 거기는 그 지금은 그 당시엔 경무대지, 경무대. 대통령이 있는 곳을 상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무부 차관인 장경근은 이번 행동은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종적인 지시자는 이승만이었다. 내가 특별경찰대를 해산시키라고 경찰에게 명령한 것이다. 특별경찰대는 국립경찰의 노련한 경찰관인 최운하 등을 체포했는데 현재 특위에 의한 체포의 위협은 국립경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상덕은 특위를 대표해 항의에 나섰으나 이미 반민특위는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었다. 그 한번 우리 오래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한 번은 엎질러지면 뭘 기분이 납니까 그거? 예, 그날부터 뭐 이제 그런 게 확 공기가 달라지는 게 아까 말씀대로 별의별 일이 다 나와요. 이 진입하들 말이야 공과처럼 게 말이야 정말 공과 나와요. 그 당부터 이제 그거 나니까 이 길가에 가다 저도 문 열어 닫혀놓고 말이에요. 깜짝이야. 이 빨갱이 새끼들 말이야. 이 새끼들 왜 집구석에 안 거기 나와느냐고 이런 소리 하나도 없고. 너희놈들 밤낮 항상 너희들은 감시당한 줄 알아야 돼. 공간 하나도 나오고 말이야. 이게 정말 하루하루가 참 불안한 겁니다. (6월 29일에는) 김구가 암살됐다. 김구의 죽음은 민족 세력에게는 커다란 타격이었다. 임정 때부터 김상덕과 함께한 인물, 친일 청산의 정신적 후견인으로 이승만과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백범 암살범 안두희의 배우로는 만주군 출신인 장은산이 지목됐고 체포된 안두희의 뒤를 김창룡, 전봉덕 등 친일파들이 돌봐주었다. 이 김구 암살 사건에 관련된 자들이 거의 다 친일파들이었다. 이런 점도 얼마나 이것이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까. 참 그 당시 상황을 잘 얘기해 주는 것이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김구 암살 사건, 김구 선생 암살 사건에 이렇게 친일파들이 많이 관여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김구 선생이 돌아가시면은 친일파 세상이 되는 거다. 그리고 통일 문제, 민족 통일 문제나 민주주의 문제 이것도 굉장히 험난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걸 단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국회 프락지 사건. 반민특위 습격 사건으로 힘을 잃은 국회는 이승만 세력에 의해 장악됐다. 결국 국회는 반민자의 공소시효를 50일만 남겨두는 내용으로 반민법을 개정했다. 사실상 더 이상의 친일파 청사는 없다는 선언이었다. 이에 반발해 결국 김상덕과 반민특위 위원들은 동반 사퇴한다. 한 난관을 피하면 앞으로는 평탄한 길이 오리라 했던 것도 난관을 피하면 피할수록 오는 것은 더욱더 큰 난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6월 6일에 와서는 같은 국가의 정중한 국법을 지키는 기관 대 기관 사이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런 사태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8월 말일까지의 짧은 기한 안에 우리들은 도저히 자신이 없으니
자신이 없는 일을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맡아가지고 동포들을 기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결국 체포됐던 친일파들은 하나 둘 풀려났다. 친일 재벌 박흥식도, 친일 경찰 노덕술도, 친일 문학가 이광수도. 감옥에서 나온 박흥식은 다시 경제계의 거물이 됐다. 이렇게 친일파들은 권력과 유착해 한국 사회를 장악했다. 한 언론인은 친일파들이 설치는 세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준 열사의 추도식장에 들어서니 그 정면 높은 자리에 시내에서 내려하는 사람들이 넌지시 제열하고 입구를 향해 앉아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야말로 바로 해방되기까지 중추원 참이라든가 유명한 친일의 고관 대작을 지낸 양반이었다. 그러나 이런 추도식에까지 그들이 뻔뻔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민족정기의 해이가 해방 후 아직까지 9년밖에 안 되는 짧은 시일에 이 조국 근역을 휩쓴단 말인가. 이준 선생을 추모하는 시기냐, 욕을 보이는 시기냐, 지하에서 선생이 통곡하리라. 반민특위가 좌절된 지 55년. 반민특위는 이제 역사 속으로 묻혔다. 그 후 김상덕은 한국 전쟁 때 납북됐다. 그가 남긴 것은 빛바랜 사진 몇 장과 중국에서 독립운동 시절부터 사용하던 한 개의 도장, 그리고 미완의 염원 친일 청산이었다.